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또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이 시장 상승을 좀 억누르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다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키웠습니다. 메타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의 6월 PC 물가도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월비 2.6% 상승했고 그는 PC 물가는 2.8% 오르면서 예상치를 조금 더 상회했습니다. 간밤에도 기업들이 실적 및 물가 지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약가를 낮추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조금 이렇게 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시장이 걱정입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또 미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이제 미국의 관세 15%를 내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약을 피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는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3,288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만 1% 가까이 밀리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요.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다소 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감세보다는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도 시장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증시 상승 동력이 약해졌고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한 것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침체시켰습니다. 그동안 작은 호재에도 오르던 시장이 이렇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번 하락세가 숨가쁘게 한 주를 보내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것일지 혹은 정말로 증시 조정이 시작된 것일지 주목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특히 제약업체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0.74%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7%, 0.03%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어제 깜짝 실적을 내놓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폭발적인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총 4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H20칩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늘 결국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장 마감 후에 빅테크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애플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 2021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 시장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애플은 시간 외 거래에서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도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다만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관세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메타는 11% 넘게 폭등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과감한 AI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커버그 CEO가 어제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콘텐츠 품질이 향상되고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면서 AI 투자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밝히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 한동안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던 브로드컴이 오늘 2% 넘게 3% 가까이 급락했고요. 테슬라는 스티펠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다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간밤 나온 물가지표 역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어제 금리를 동결한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6월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6% 오르면서 5월 수치에 비해서 모두 상승폭이 커졌고요. 두 수치 모두 지난 2월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근원 PC 역시 전달 대비로는 0.3% 올랐고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하면서 이 전년 동기 수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실질 소비 지출은 0.1% 증가하면서 전달보다는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소비 흐름이 여전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지표가 나온 후 연준의 금리 인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업보험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용시장에 견고함을 내비쳤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나오면서 직전주 대비해서 1,000건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22만 4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94만 6천 건으로 나오면서 한 주 전과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표들이 나온 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제보다도 더 낮아졌는데요. 9월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보는 확률은 어제 47%에서 오늘은 39%로 가파르게 내려왔고요. 12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보는 확률도 어제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장초반 저가 추세가 들어왔던 국채금리도 예상보다 끈적한 물가 지표와 또 탄탄한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결국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지표들이 나온 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줄어들자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린 데다가 어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정책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달러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 25%를 90일 동안 유지한다고 밝히는 등 관세 시한 종료를 앞두고 무역 협상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늘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결국 WTI와 브렌트유는 가까이 1.06%, 0.94%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은 달러 강세, 오늘까지도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금수환물은 0.21% 빠지면서 온스당 3,345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나온 실적부터 살펴보죠. 아마존과 애플이 나란히 2분기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먼저 아마존의 매출은 13% 성장한 1,67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68센트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올리고도 이번 분기 전망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사측은 3분기 영업이익이 155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 중간값인 194억 8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애플은 전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좋았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예상을 깨고 호실적을 올렸는데요. 2분기 매출은 10% 늘어난 944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57센트를 기록했는데 2021년 이후 가장 큰 매출 성장폭을 찍었습니다. 효자 상품인 아이폰이 특히 잘 팔렸는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늘었고요. 특히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중국 시장 매출이 4% 늘어나면서 선방한 점이 컸습니다. 팀쿡 CEO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외적인 분기였다 자평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는 AI 개발과 관련해선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자사기기 대구와 회사 전반에 접목시키고 있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두 번째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긴 기업이 됐습니다. 비록 장중이긴 했지만 목요일장 한때 8% 넘게 오른 550달러를 웃돌면서 시총이 4조 1천억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날 발표한 실적을 통해 인공지능 열풍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매그니피센트 7 중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상호관세 발표로 저점을 찍었던 지난 4월 이후 45% 가까이 급등했고요. 월가에선 72명의 애널리스트 중 65명이 매수 등급을, 단 1명만이 매도 등급을 지시해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554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외신들도 막판 극적 타결이라며 관련 소식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이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시한 속에서 트럼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끝에 25%의 관세율은 피했다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매체별로 보면 로이터 통신은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의 10대 무역 상대국이자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당분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평가했고요.
CNN은 양국이 합의한 새 관세율 15%를 두고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보단 낮지만 최저 수준은 아니라며 현재 수준에서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짚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미국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기계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발표는 삼성과 현대, 한화수장들이 첨단 제조 분야에 대한 새로운 미국 투자를 약속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필사적인 한국의 로비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 수출길이 다시 트이면서 웃음졌던 엔비디아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엔 중국 측에서 엔비디아의 H0 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예약 면담이 외탄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외탄은 형식상 면담 형태일 뿐 실제로는 공개 경고나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끝난 직후 엔비디아의 보안성을 문제 삼아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 외신들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대응에 자국산 반도체로 대체하려는 흐름과 일치한다 지적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하나 살펴보죠. 토종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가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유니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총 1,700억 원을 유치했는데 특히 기술 리스크가 큰 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여러 사모펀드가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점에 눈길이 갑니다. 퓨리오사 AI는 앞서 메타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을 만큼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최근 AI 서버 업체 사이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퍼지면서 인공신경망 처리 장치 NPU 같은 대체자를 만드는 퓨리오사 AI 몸값도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간 디지털 자산의 회의적이었던 월가가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독 가상자산이라면 고개를 내줬던 JP모건이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올 가을부터 자사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리워드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 USDC로 교환할 수 있고 은행 계좌를 직접 코인베이스에 연동해 가상자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CNBC는 한때 전통 금융기관들이 경계했던 디지털 자산 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들 사이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면서 대형 금융기관들도 점점 더 많이 관련 상품을 내놓고 가상자산의 새로운 활용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어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럽연합에 이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게 됐는데요. 관세 타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면서 북미,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남북 경협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며 남북 대화에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을 향해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JST나는 과거 개성공단 내 협력업체를 통해 손목시계를 생산하고 납품해서 남북경협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상한가 기록했고요. 좋은 사람들도 27% 넘게 시세 분출했고 인디F 12.58%, 코데즈 컴바인과 아난티 모두 11%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무엇보다 부각되는 건 조선업이었는데요. 앞서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브리핑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조선업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하나오션이 13% 넘게 시세 분출했고 HD 현대중공업 4.14%, HD 현대미포도 3% 넘게 뛰었고 HJ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2%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토종 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가 유니콘에 등극하면서 어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어제 퓨리오사 AI는 시리즈 C 브릿지 라운드에서 총 1,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특히 기술 리스크가 큰 반도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여러 사모펀드가 4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 점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레니게이드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스타트업인데요. 올 초 미국 메타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금을 향후 레니게이드 양산과 3세대 제품의 초기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13% 가까이 뛰었고요. 4x4 4.36%, TS 인베스트먼트 2.56%, DSC 인베스트먼트와 RT생 글로벌 모두 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만 해도 활기차던 엔터주에 오너 리스크라는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최근 다소 주춤한 상태였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장밋빛 전망을 예고했는데 하반기 블랙핑크의 신곡 발매와 월드 투어, 또 내년에 공개될 BTS의 새 앨범 등으로 엔터사들의 실적 레벨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가 K-팝 산업의 재평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더불어서 최근 개봉한 영화인 좀비딸이 개봉 당일에 관객 43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오프닝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뉴는 앞서 전해드린 영화 좀비딸의 배급사인데요. 좀비딸이 개봉 당일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SM도 7% 넘게 뛰었고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5% 넘게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키이스트가 3.6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무역 협상에서부터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결론적으론 세론이 나왔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죠.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조절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장 변화를 내다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0.3% 가까이 하락해서 3,245선에 마감했는데요. 협상 타결 소식에 장 초반엔 연고점을 경신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조건 좋다기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지수 레벨이 많이 높아진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0.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는 계속됐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3,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7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 이어갔습니다. 다만 기관이 7거래일 만에 7천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은 2,200억 원 넘는 순매수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하고 기관만 팔아냈습니다. 외국인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도 1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반면 기관은 28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반응이 종목별로 사뭇 달랐습니다. 조방원이 다시 주도주로 떠오르는 분위기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SK하이닉스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4% 가까운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영향으로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고요. 또 목표했던 관세율 합의 실패로 자동차 대표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일부 제약 바이오주는 강했습니다. 특히 시총일이 알테오젠이 막판에 반등하면서 지수 반등이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차전지 대표주는 일제히 조정받았습니다.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90전 올라 1,38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빨라졌다는 소식에 1,400원에 근접할 정도로 올랐었는데요. NDF 달러원 1개월물은 새벽 6시 기준으로 1,392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새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보다 미국의 관세에 따른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경제 성장률 추가 하방 리스크는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 완화보다 투자와 수출이 연계되는 구조에서 수혜 예상 산업에만 이목이 집중되며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특성과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와 방산, 원전 쪽은 긍정적이지만 자동차와 바이오 위탁 생산은 세율 인하에도 실질적인 마진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다른 증권사들의 뷰는 엇갈립니다. 하나증권은 관세 불확실성 제거로 밸류에이션상 20%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저성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더딘 기술 진전 속도 등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이 지속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차가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과 유럽 업체들, 멕시코와 캐나다 생산 비중이 높은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아니면 관세 협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늘고 또 웨이모와 GM과의 협업으로 미국 모빌리티의 핵심 밸류 체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7월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중대형 선박 조선 전문 기업인 대한조선이 오늘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대한조선 하반기 IPO 대어로 꼽혀왔는데요. 오늘 흥행하면서 조선업종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금호석유화학과 WCP 2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확인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부 남북 경협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시장에서는 한미 협력 강화와 함께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 실적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오늘 시총 5위권까지 프리마켓에서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폭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1.26% 약세로 거래가 7만 500원, SK하이닉스도 1.83% 하락하며 2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7% 약세로 37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가까이 내려가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4%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99만 2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5위권까지 모두 약세인데요. 알테오젠이 2.3% 하락합니다. 거래가 44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로 10만 9,900원. 펩트론이 1.7% 내림세로 거래가 28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조정 이어집니다. 1.1% 약세로 거래가는 4만 8,750원. 마지막으로 HLB까지 1.46% 하락하면서 4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연고점을 경신하며 레벨을 높이다가 이제 숨고르기 들어간 상황인데 오늘 일단 프리마켓을 보면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머니쇼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소명하느라 바쁘고 지금 뭐 캐나다 상호관세율은 이제 35%로 오히려 올려잡았고 멕시코는 유예했고 또 글로벌 제약사들한테는 약가 인하하라고 하고 바쁘네요. 야, 진짜 이런 뭐 미국 대통령이 있었겠나 싶고 예. 이런 뉴스 메이커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거의 매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네. 그리고 SNS 보기에 바쁩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트럼프예요. 맞아요. 예. 야, 캐나다를 결국 그동안에 계속해서 무대응하고 또 보복 조치를 해왔다. 그래서 25%, 35%로.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EU, 일본, 뭐 우리 한국 다 15%라고 했는데 이거 끝까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미 투자하지 않으면 이것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FTA 효과를 없앴다. 뭐 아닌 게 아니라 어디 엘리베이터에서 봤던가 제가 오늘 자유무역 시대는 이제 끝났다. 결국 미국이 그걸 만들었는데 어제 참 저도 아직 멀었다고 싶었던 게 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바로 직전에 나왔던 15% 관세율 우리한테도 적용 그걸 가지고 오늘 어쩌면은 뭐 3,300대 그 우리 사상 최고치를 개장초에 한번 근처라도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라는 그야말로 아메바 같은 생각을 했더만요. 예,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오히려 더 시장은 더 치밀하게 이 와중에 이거 진짜 흥분해도 되는 거야. 어제 현대차 시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얼핏 보기에 뭐 나스닥이 전일 대비 7포인트 정도 빠졌다? 뭐 별거 아니네. 마이너스 0.03% 보합이네 하지만 이거 시작할 때 1.55% 그렇죠. 장중에 예, 급등 출발했던 그게 그냥 장중 상승폭을, 고점이고 맞아요. 이걸 다 토해내서 이런 와중입니다.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열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이제 8월을 갖다 좀 조심하자 하는 썰들이 좀 돌아다니더니 진짜 8월이 왔는데 약간 이제 좀 허리를 좀 보충 세우고 이제 편한 자세에서는 못 하겠네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어에 힘 빡 주고. 코아 그게 더 좋은 예. 표현이네. 코아에 힘 빡 주고. 네. 네. 뭐 지금 시장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이사님한테 뉴욕 정치도 여쭤봐야 되고 또 우리 어제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우리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한국 정치도 여쭤봐야 되고 맞아요. 하는데 네. 그냥 박 이사님을 뵈니까 이 모든 걸 떠나서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뭐야? 저는 박 이사님 때문에 조비 에이비에이션 그 아. 종목을 알았어요. 아, 그러고 나서 제법 네. 올랐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막 횡보를 하면서 네. 지금 미국 장도 약간 흔들흔들하고 해서 제가 아마 확인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박 이사님 나오시는 그 방송 보고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이 종목을 계속 워치하시거나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약간 지금 한번 그거부터 진단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근 한 2주 정도에 이제 뭐 많은 분들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미국 증시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적자일 수도 있고 뭐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주식들이 네. 최근 2주 정도 계속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았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비 에이비에이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로켓랩이라든지 뭐 아. 최근에 예.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라서 이런 시기에는 일단은 이제 좀 뚝심 있게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 네. 쫄지 말고. 예. 그래요. 지금 우선 저희 흐름은 늘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부터 한번 짚어보는데 이게 7월 마지막 거래일에 굳이 뭐 표현하자면 S&P 500 사흘 연속 하락. 네. 음봉이 3개 나와 버렸어요.
지금 약간 이 8월에 좀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8, 9월이 조금 뭐 둔화이다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어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워낙 잘 나오면서 이제 장 초반에 주가 많이 좋았었는데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 뭐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예. FO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었는데 어제 PC가 나온 것도 뭐 코어는 조금 괜찮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이제 그 PC 자체가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최근에는 계속 좋기는 하지만 예상치보다 이것도 좋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이제 뭐 데이터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는 이제 뭐 데이터를 보겠다. 뭐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런 이제 데이터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그 관세 협상이 뭐 지금 아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이제 캐나다도 올리기도 하고 뭐 멕시코 이제 유예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거의 끝날 것 같다라고 했었지만 요것도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하다 보니까 결국 어제 장중에 그런 것들을 돌리면서 다 하락으로 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속보성으로 나오네요. 무역 합의가 안 된 인도에는 25%, 대만 20%, 남아공 30% 관세 부과하겠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저는 이 가운데 또 이제 중국에서 그 엔비디아 칩 있잖아요. 네네. 이 보안 문제를 뭐 구두 경고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요건 아무래도 이제 네. 뭐 기강 잡기 같은 기강 성격으로 잡기?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아, 한데 중국이 일부러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난리친 건 미국이었었고 맞아요. 예. 엔비디아는 우린 수출해야 된다. 둘이 이제 치고받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그게 이제 뭐 H20은 이제 뭐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네.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좀 한번 기강을 좀 잡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반도체 국산 반도체 맞아요. 기업들의 예. 주가는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의 반도체 굴기의 한 이제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계속 살리기를 나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일환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걸로 엔비디아를 이제 뭐 막는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일종의 군기 잡기 뭐 이 정도로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 정도예요. 뭐 그렇죠. 이제 뭐 엔비디아도 뭐 이제 우리가 너네 수출하겠지만 그냥 우리도 그냥 무작정 열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스탠스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계속해서 속보로 이제 자막 처리됐습니다만 대만은 20%. 네. 그러면 이제 일본, 한국 15%인데 대만은 20%. 네. 지금 이게 궁금한 게 너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또 관세를 뭐 또 따로 따로.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는 대만은 지금 이제 20%, 우리 반도체는 15%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일단 하기야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얘기를 나눠 보신 것도 아니고 얘기를 나눠봐도 아마 봐도 그분도 모르실 걸. 그- 내가 얼마를 당일날 가서 얼마를 했죠. 아니, 그렇게 가까이 있던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맨날 그랬는데도 예, 뭐 이제 그런 맞아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가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가변적.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일본이나 한국하고 맺었던 것 중에도 EU도 마찬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각 국의 이제 뭐 원하는 투자 방식이 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각 국가는 거기에 뭐 이제 그 이율 뭐 90%못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예.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벤처 기업들이 블라인드 펀드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캐피탈 콜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투자할 거니까 돈 주세요 이런 건데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어디에 투자할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쌀하고 소고기는 개방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미국 백악관 그 언론 브리핑 내용 보면은 미국산 쌀 자동차에 대해서 시장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그럼 결국에 쌀 개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마가 세력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수요가 계속 있는데 네. 그 중에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농업이거든요. 아, 미국 농업 그래서. 쪽에 이게 지금 처음에 일본이 이제 그 협상을 했을 때 네. 나온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쌀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거를 쌀을 우리가 뭐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겠다, 어느 정도 하겠다 금액을 얘기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까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올해 뭐 이제 매년 쌀을 얼마 수입하는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 비중이 한 25% 정도 됐던 거를 80% 늘린 거예요. 그냥 일본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미국의 쌀을 더 사거나 이런 네.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이제 본인들 내부에서 국가 조절을 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량이 늘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지금 협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들, 쌀 그리고 뭐 이제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제 그 트럼프가 본인들이 이야기했었던 정책 중의 일환이고 본인 지지 세력들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만족시켜주는 어떤 발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보다는 예. 뭐 그런 이제 큰 그림에서 그런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하고 지금 계속 온도차가 예, 나는 게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협상이 안 됐다라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나 2주 뒤에 뭐 백악관에서 만나서 얘기해보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좀 밀어붙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누가 밀어붙였냐라고 할 수 있을 때 누가 그게 먹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힘 있는 자가 밀어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요번에 일본하고도 협상할 때 뭐 이제 그 이 종이로 진짜 무슨 저기 부동산 거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그 투자하는 금액을 뭐 100만 원도 아니고 뭐 1000만 달러씩을 막 이렇게 찍찍 긋고 막 그 고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을 보면 이게 좀 정말로 그 금액을 1원 한 전 안 빼고 다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맺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구경함 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 어음을 갖다가 수북하게 내놓고 나 이거 받을 돈이야 이러는데 진짜 그 어음이란 걸 한번 맨날 그 책에서만 보다가 실물을 한번 봤거든요. 약간 이번에 좀 어음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는 5,500억 달러, 너는 뭐 6천억 달러. 이쪽은 우리는 처음에 1,000억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1,000억 네, 달러부터 그렇죠.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왔고. 뭐 방송 보다 보니까 무슨 뭐 일본보다 우리는 적지 않습니까? 성공입니다 하는 그걸 분석이라고 하는 그거는 경제 이제 규모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예. 비교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이게 사실 그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에 드는 분야가 뭐냐면 이 에너지 쪽인데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LNG 수입에 대해서 이제 그 커미트먼트를 했고 EU에서 특히 완전히 대박으로 7,500억 달러를 얘기를 글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LNG 수입이잖아요. 이게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네. LNG거든요. 예. 근데 LNG는 어찌됐든 간에 천연가스를 액화시켰다가 요거를 액화로 수출하고 수입 받은 데에서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공정이 필요한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게 2022년도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유럽에서 예. 이제 러시아 제재해야 된다. 파이프라인 다 끊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난리 났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운 좋다고 봐야 되나? 2020년도 겨울인 22년도 겨울인가 유럽이 따뜻했어요. 그때 춥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천연가스 난리 난다 했었는데 수요가 거의 이제 그럭저럭 증가를 안 해버려가지고 날씨되게 잘 겨울 넘어갔죠. 지나고 예. 예, 그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유럽이 지금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데 사실 유럽은 지금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PNG로 러시아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받고 있었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딴 데서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가장 가능성이 높죠. 근데 네. 미국이 그걸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 시설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과거에 보면 순수입국이었었고요. 음.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셰일가스를 캐기 시작하면서부터 순수출국으로 됐지만 순수출이 엄청 많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쓰고 남은 거 수출하는 정도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수출로 돌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그 역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미국은 이런 그 액화를 시키는 시설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급하게 짓기는 했지만 요거를
유럽의 EU의 7,500억 달러, 우리나라의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가 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거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 이런 거를 약간 어찌보면 공수표인데 이런 거를 보고 만족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의 현실성보다는 지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이게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미국에서 그거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LNG 배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배로 예, 들어오는데 이 천연가스를 캐잖아요. 그럼 예. 기체잖아요. 예, 그럼 그 요걸 액화시켜서, 액화시켜가지고 LNG 선에 예. 담아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액화시키는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부족하다는 네, 요게 거예요. 없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요게 이제 필요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수입을 하지만 유럽에서도 요게 많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나 이런 데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잘 그렇죠,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수요가 예. 갑자기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대두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아직 몇 년 정도는 더 있어야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LPG, LNG, LE, 리퀴드, 리퀴드. 네, 네. 액화, 예. 액화인데 그 액화시킬 인프라가 네, 없다 이 인프라가 말씀이죠. 없습니다. 좀 좀 전에 받아서 좀 전에 기화시키는 화면 거. 보니까 LNG 선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는 이거 동글동글한 거 있는 이거 LP 그거는 LPG 네, 운반선인가? 그거하고 좀 다르네요. 약간 모양새가. 요 저기. 그러니까 LNG를 운반하는 배가 있고 LNG 연료를 로 추진하는 추진선이 있고 그렇죠. 이제 배는 그렇고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배는 그렇다 치지만 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 기화시키고 액화시키는 요 시설 자체 없다는 그게 거죠. 없다는 거고. 예. 가스로 가져오기는 그렇죠. 없으니까. 액화시켜서 그러니까, 바꿔야 되니까. 예. 예.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또 나왔던 것 중에 제약 회사들한테 약가를 갖다가 인하하라는 압박을 하는 행정서명이다. 행정명령이다. 네. 그 압박을 제약사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그 페널티를 매기겠죠. 근데 요것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네. 본인이 얘기했던 정책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뭐 공약을 갖다가 요것도 공약에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이 사실 근데 사실 뭐 이제 원천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약품값이 문제라기보다는 보험사의 로비가 더 문제죠. 미국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의료비가 비싼 거니까. 예. 하지만 이제 약값도 비싸잖아요. 이제 예. 중국은 과거에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그 대량 구매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의료 회사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위안에 팔던 약을 0.5위안으로 낮추는 대신에 국가에서 그거를 3위안만큼 사줘요. 그러니까 양을 늘려준 거죠. 예. 이런 대량 구매 정책을 몇 년 전에 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정책 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압박을 하는 거고 글로벌 제약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세금을 매겨가지고 미국에서 제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값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식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영향을 있죠.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영향이 있는데 이제 뭐 네. 어제 이제 그래도 크게 우리 쪽에는 바이오나 이쪽에 그러니까 그쪽에는 크게 뭐 관세 안 매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뭐 다른 데보다 영향을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나와봐야 아는 거라 가지고 한번 봐야죠. 이 제약사 17개 제약사 CEO한테 서한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네,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17개. 거기 우리나라 제약사는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사 더 제약사라고 큰 하니까. 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이게 타결된 그 관세 협상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봤을 때 물론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일단락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뭐 일부 섹터에서는 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특히 뭐 조선 쪽은 좀 당연히 조선 예. 쪽이 가장 이제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3,500억 달러로 했잖아요. 네. 이게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이제 뭐 어떤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오히려 일본의 규모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더 커지지 않은 여기서 이제 3,500억 달러에서 더 커지지 않고 조금 무난하게 끝났던 데에는
그 마스가 정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스가를 저희가 밀었잖아요. 네. 이제 그 shipping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든 미국 그 이제 그 어떤 그 브레인 집단의 판단이든 간에 이제 한국에 봤을 때는 요 3,500억 달러를 쪼개서 봤을 때 마스가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펀드가 2,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원전 저희가 이제 그 강점 가지고 있는 데들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리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들이 결국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이 이제 한국 증시에는 괜찮지 않을까. 네. 혹시 FMC 관련해서 우리 박 이사님 뭐 특히 특별하게 주실 멘트는 없으세요? FOMC 요번에 이제 뭐 사실 그게 제일 특징이죠. 2명 연준 이사가 요번에 반대를 네, 표시를 네. 했는데 요게 이제 30년 만에 처음 있었던 그렇죠. 만장일치가 안 된 거니까 요게 이제 뭐 다음번에 뭐 이게 분열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보는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할 텐데 사실 지금 다음이 9월이잖아요. 네. 근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어제 아침에 금리 인하 정책 나오고 동결한 이후에 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요게 이제 9월 달에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동결 가능성이 이제 발언 전후로 해가지고 발언 전후로는 한 30몇 % 정도였거든요. 9월에 동결 가능성이. 근데 이제 파월 의장 발언 이후로 이게 50%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30%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동결로 보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2명이 불협화음을 냈다는 거. 그게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혹시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데 일단은 8월 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관세가 직접적으로 이제 부과가 예. 되잖아요. 네. 저희가 15%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9월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몇 달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니까 가을 정도로 보면 10월 정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핑계로 동결을 또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면인데 일단 그 사이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좀 봐야겠죠. 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BOJ는 결국 뭐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 그렇죠. 네. 뭐 우에다 가서 총재 발언을 보더라도 당장 더 뭐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아무래도 관세가 좀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네, 일본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달러엔이 지금 뭐 순식간에 150.70엔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달러 인덱스는 또 100을 넘어섰고 네. 이 지금 7월 한 달 동안에 가장 특징적인 게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달러가 7월에는 그냥 확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그럼 8월도 갈까요? 우리도 그러면 이거 1,400원 목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흐름에서 엔화는 그래도 좀 잘 그러니까 원화는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서 이제 8월 달에도 뭐 이제 크게 뭐 우리가 약세로 돌아설지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나오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데 달러의 강세가 뭐 이제 초강세 과거처럼 초강세는 아니어도 요 정도에서 강세 유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화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좀 높이 약세가 조금 된다고 하면 1,4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 레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런 레인지를 제시하기는 네. 조금 쉽지는 않지만 100에서 뭐 이제 100 초반 정도에서 왔다 그 갔다 하지 정도. 않을까.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아침부터 달러 인덱스부터 살펴봤는데 네. 뭐 좀 크리티컬하게는 한 103 초반 정도. 어. 100을 올라섰으면 한 예. 103까지는 그 얘기는 한 3%인데 네. 인덱스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서 3%면 어떻게 됩니까? 1,300원에서 1,400원 근처라 치면 1%가 14원, 3, 42, 40원. 그러면 한 1,400, 한 2, 30원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네. 예, 뭐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지금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235, 코스닥은 1.3%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79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2,200원, SK하이닉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2.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39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0.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12,000원 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96,500원이고요. KB금융 소폭 하락 예상되고 두산에너빌티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3.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8,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07,700원. 펩트론도 1.7%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HLB가 3.8% 약세가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호가는 46,150원이고요. 휴젤도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33,000원. 그밖에 삼천당제약도 2.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6%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521,000원.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바이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지금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일부 종목만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장 글쎄요. 일단은 장중에 또 어느 정도 출렁임이 있을지 또 낙폭을 줄여낼 수 있을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참 이게 25%에서 15% 타결됐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두 번째 반성문입니다. 어제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걸 보고 이걸 처음에 호재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리고 오늘 좀 걱정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한 3% 정도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이 대표적인 이 엔비디아가 개장 초에 2.25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1위짜리가 단숨에 2% 넘게 출발했다가 장중에 또 마이너스 1.86%까지 급락을 했다가 낙폭 조금 줄여서 마이너스 0.78. 이 와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하락. 뭐 이런 식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테슬라하고 그거 했을 때 박 이사님도 그거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파운드리 진짜 뭐 그야말로 급시호 아닙니까? 진짜 급할 때 비 한 방울 떨어지는 소식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양측 모두에게 이제 수요가 굉장히 잘 맞았죠. 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이제 시급했었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TSMC나 이런 데 너무 이제 물량이 넘쳐나니까 삼성전자가 기술도 좋고 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어찌 보면 실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 테슬라도 그때 주가 좀 올랐죠 그날. 그러니까 이제 다 돌렸지만. 예. 그 지금 전자 이거 다시 이거 또 7만 밑으로 다시 또 조정을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네요. 동시효과 흐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의 지금 정권에서 이제 밀고 있는 정책들 그런 것도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일관성이 없죠. 네, 그게 지금 아마 그 증시에 미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이제 그 정권 교체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컸고 실제로 초반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빨리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갈피를 잃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분리과세라든지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방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표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증시도 좀 힘을 잃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어제 관세 협상된 것도 뭐 이제 좋은 섹터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왜냐하면 FTA가 저희가 맺어져 있었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 거의 0%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5%면은 사실 이제 상승폭으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작용을 좀 한다 봐야겠죠.
그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제 막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일본 15, 우리 15가 같은 15가 아니다. 그렇죠. 일본은 일본은 뭐 자동차가 한 2.5% 네, 이미 내고 있었죠. 관세 물고 있다가 맞습니다. 15로 갔으니까 12.5 죠. 12.5%인 반면에 우리는 거의 FTA로 관세 없다가 15다.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그거 하다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 박 이사 가시고 나서 하모니 시간에 기재부 세제실장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세제 개편안 한번 여쭤볼 건데 네. 업계에서 제일 궁금하거나 여쭤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대신 여쭤봐 드릴게. 뭐 저는 이제 해외 예. 주식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예. 혹시 양도소득세 낮춰줄 생각은 없는지 그거 22%가 상당히 허들이긴 하거든요. 예? 해외 주식이 양도소득세 22%잖아요. 해외 주식 네. 양도소득세 20%에다가 지방세 10%에서 맞아요. 22%. 22%. 네, 그게 상당히 높아요. 사실 생각해 맞아요. 보면 네. 분리과세라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지면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지면은 평균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캐나다 이런 데 더 높기도 하죠. 근데 네. 이제 그 해외 주식의 22%가 유일한 장점은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는 높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당연히 낮출 생각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으로 무슨 뭐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차라리 것들- 그냥 해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한 50%로 해서 번 거 절반 토해내라 하고 세금으로 네. 그 돈 그냥 해서 그냥 한국으로 오면 5,000포인트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뭐 투자자들이 세금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 세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이제 펀더멘탈 보고 더 하겠죠. 좋은 증시로. 아니 왜냐면 조금 타이밍 그 매매 타이밍 맞추기 힘든 분들은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그래도 미국 쪽이 조금 더 수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뭐 빅테크나든지 예. 이런 기업들은 사실 물린다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물린다고 해도 기다리면 또 그렇죠.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예. 학습 효과 많다 예. 보니까 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좀 있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편애하는 게 있는 것 네. 같고 한국이나 중국 주식이나 이런 데는 이제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메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메타 실적 좋았잖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 이렇게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메타는 11% 네, 급등을 맞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AI 총 책임자는 97년생을 앉혔다는 얘기도 굉장히 네. 화두가 되고 있고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AI 쪽으로 완전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몰입해가지고 그쪽에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11% 아마 네. 고점이 12% 정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이제 그 첫 상승세를 끝까지 몰고 가는 경우 크게 이런 큰 기업들이 네. 큰 상승폭을 갭 상승을 해버리면 그거를 장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메타는 어제 그게 장이 계속 어제 하락하는 와중에도 유지가 네. 됐다는 게 중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8%인가로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장 마감하고 네. 나선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근데 3%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치고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이제 그 음봉으로 좀 끝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희한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그렇게 완전 급등 출발했다가 네, 그렇게 어제 쭉 끌어냈잖아요. 음봉이 그렇게 길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메타는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어제 11% 넘게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매수세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들 AI에 집중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이게 광고 수익이 증가인데 이제 메타는 거의 90% 정도가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90% 이상이죠. 그래서 광고 수익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광고 수익을 이제 그 AI를 접목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번에 광고 그 노출 메타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죠.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5% 상호 관세
타결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그 소식을 받아들고 나서 시장은 장중 변동성이 컸고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분명히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받아든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S&P 500도 1% 이상 올랐다가 오히려 상승분 반납하면서 0.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지금 출발 지수 보니까 1%대 하락 출발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 내림세로 3,207 그리고 코스닥도 1.2% 떨어집니다. 795포인트 결국에는 800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코스닥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8% 하락합니다. 지금 7만 100원 선. 오늘 7만 원 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3.4% 떨어집니다. 26만 4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9% 하락합니다. 37만 9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하네요. 106만 원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6% 하락합니다. 98만 원. 현대차가 0.4% 떨어집니다. 21만 2,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중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0.8% 상승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9% 떨어집니다. 6만 4,300원이고 기아가 소폭 상승합니다. 10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만 8,500원. 하루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5% 올라갑니다. 11만 1,700원이고 펩트론이 1.3% 떨어집니다. 28만 8,000원.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이고요. HLB가 2% 떨어집니다. 4만 7,000원 선.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3.6% 하락합니다. 20만 500원이고요. 휴젤도 2.5% 약세고 니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모두 2% 넘게 떨어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1.8% 하락하면서 2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코스피가 3,200선을 결국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79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는 조선 섹터밖에 없네요. 지금 조선주가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대한조선 85% 급등합니다. 9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HJ중공업 3.5% 올라가고 하나오션도 2% 올라갑니다만 그 밖의 종목들은 오히려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일부 뭐 기자재 쪽은 좀 움직임이 그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대임스, 한화엔진 쪽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들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현대차, 한국전력, 기아, HD현대미포, LG생활건강, 삼성전기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1,68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4억 원, 1,0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20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5억 원, 8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8원 상승하면서 1,39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예. 지금 혹시 오르는 업종이나 특히 조선 섹터. 조선 섹터. 예, 근데 조선 섹터도 지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해서 일부 종목만 상승 중이고요.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섹터가 올라간다 말하기 힘든 게 대한조선이 이제 오늘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상장했잖아요. 네. 그 대한조선이 이제 어떤 그 조선주의 수급을 다 좀 빨아들이는 모습인 거고 그 밖에 다른 조선주들도 그동안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번 개장초 흐름을 보시면은 대충 뭐 8월 너무 과대해서 그건 좀 그거 합니다만 아니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8월이 좀 조금 험난해 보이네요. 그동안 올랐던 것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8월이나 그럴 때는 이제 휴가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죠, 월가에서도. 근데 요거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슈들로 좀 하락을 하는데 이제 한번 봐야죠. 또
중간에 어떤 호재들이 나올지. 일단 뭐 메타 얘기는 또 마무리 지어야죠. 네. 메타. 예. 일단 그 메타가 광고 수익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 광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고에서는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광고 단가가 얼마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노출도가 11% 증가를 했고요. 네. 평균 단가도 9% 증가를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AI를 적용을 하면서 효율성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낸 광고가 돈값을 제대로 한다. 요게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광고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가격이 중요하지만 요거를 얼마나 많은 채널로 광고를 뿌릴 수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 광고 채널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플에서 쓰는 스레드라든지 왓츠앱 쪽에도 이번에 광고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 아마 애플의 광고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예. 네,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제가 여기 왼쪽 끝에 있는 것들, 요 릴스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 버버리 광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영상이 직접적으로 뜨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용자 하시는 분들은 피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요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더보기 누르면 광고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최근 한 1, 2년 정도는 대부분 여기서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낚여서 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게다가 한국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되게 잘 돼 있는 게 여기 결제가 네이버 페이랑 연동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도 손쉽고. 네, 회원가입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가 괜찮은데 이러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회원가입만 안 와도 정말 네, 편한데요. 그러면 거의 네. 그 좀 50% 이상은 마음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젊은 층에는 공략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오버레이 광고라고 해가지고 릴스에 이렇게 이제 영상이 뜨는 광고 영상을 하는데 밑에 이제 그 광고 제품이 뜨는 거죠. 그래서 제품 눌러가지고 사는 이런 케이스들이 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는 적용이 잘 되고 있었고 네. 효율이 지금 잘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레드라든지 이 스레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의 X 같은 버전이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최근에 월감 활동 사용자 수가 3.5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광고를 접목하기 시작을 했고 왓츠앱이라고 하는 메신저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좋았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AI 슈퍼 인텔리전스 팀인데 요게 이제 그 모든 게 다 결국엔 광고예요. 이 광고가 이제 그 가격도 올랐고 네, 나가는 채널도 좋은데 요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광고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사용 시간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5%, 인스타그램 6% 사용 시간이 각각 증가를 했고 요것도 결국에는 AI 때문인데 알고리즘으로 이용해서 묶어두는 시간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관심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니까 이거를 계속 보게 된다는 네. 거죠. 이제 사용 시간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요게 지금 메타가 요번에 이제 그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고 해서 AI 팀을 구성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장이 뭐 37살이고, 근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동양인.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어벤져스를 구성했다라고 하는데 네. 마크 저커버그 뒤로 다 동양인이어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그런 영상인데 어. 요번에 이 팀을 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리얼리티 랩이라고 하는데 이 리얼리티 앱에 요번에도 적자 폭이 더 증가해서 700억 달러 누적이 넘어갔습니다. 적자가.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부서냐면 메타가 원래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잖아요. 네. 근데 메타로 바꾸면서 우리는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바꾼 거거든요. 물론 메타버스 세계는 잘 안 됐습니다만 예. 거기에 그 리얼리티 랩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예. 메타버스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돈을 넣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VR, AR 이런 것들 계속 만들고 네.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을 여기에 많이 쏟아 보니까 이제 한동안 증시에서 야 저거 괜찮겠냐라고 하는데 뚝심을 계속 보여줘요. 예. 그래서 무슨 랩, 무슨 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마크 저커버그가 거기에 굉장히 진지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 만들어지면서 AI 쪽에 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돈을 엄청 쏟아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메타가 주도권을 잡을 건 뻔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리얼리티 랩에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는 것을 다들 아니까. 네.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메타 AI인데 요것도 이제 그 뭐냐면은 저희가 앱을 쓰잖아요. 예. 이 메타에는 여러 가지 앱이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그다음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레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이제 사용자가 월 활성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체 앱에서. 네. 근데 여기에 AI 비서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회의록 작성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메타를 관통하는 모든 것들이 AR이랑 지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요 스마트 글래스인데 네. 요게 이제 레이벤이랑 오클리랑 해가지고 스마트 글래스를 메타가 이미 출시를 했어요. 근데 요번 분기에 이제 향후에 요게 이제 완전히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스마트 글래스 판매량이 200만 대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근데 그 에실로 룩소티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레이벤이랑 오클리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올 9월, 그러니까 올 가을까지 해가지고 이 생산 캐파를 1000만 대로 확대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부터 2년 동안 200만 대밖에 안 팔렸잖아요. 근데 생산 캐파를 1000만 대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상반기에만 봐도 판매량이 3배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스마트 글래스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팔릴 거라는 건데 요게 지금까지 메타가 돈을 쏟아 부었던 게 발현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티 랩스가 이제 뭐 AR이나 뭐 이런 메타버스잖아요. 요게 스마트 글래스랑 AI랑 접목되면서 요게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9월에 요거 신제품 발표하거든요. 네네. 아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제품 나오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지금 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애플이 네.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을 때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쓸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쓰게 한 동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요걸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게 지금 접목이 되는 게 AI 비서랑 이제 그 AR 그 증강현실하고 접목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바로 찍어주는 거. 요거 이미 알리바바에서 최근에 시제품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기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메타가 이쪽에 그러니까 주도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안경으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쓰다 보면은 이제 비서랑 AI 비서랑 이야기도 하고 예. 이제 내비게이션 찍고 그걸로 예.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스마트폰 같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라서 아마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렇게 레이벤에서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디자인이 나쁘지 않잖아요.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얼마예요? 얼마 정도요? 이게 이제 레이벤은 한 우리나라 돈 50만 원 정도. 안 그리고- 비싼데. 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클리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증강현실까지 접목이 되지 않을까 와, 생각해요. 사서 써보고 싶네요. 살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쿠팡. 레이벤. 예, 평상시에 레이벤 쓰고 골프 칠 때는 오클리 쓰고. 네, 이거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예. 이게 왜냐면 그 애플의 애플의 AR 그 기기는 너무 티나고 무겁잖아요. 나 이거 쓰고 다닌다 막 쓰고 그 다닐 순 없잖아요.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티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넘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 왜냐면 막 찍어도 모르잖아요. 네,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저 어릴 적에 대한통운은 요즘 대한통운하고 약간 느낌이 달랐는데 대형 트럭에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을 떠올리는 그 오렌지 색깔의 차색에 기사 아저씨들 보면 라이방 딱 끼고 라이방. 이 라이방이 그렇죠. 옛날에 레이벤이 라이방이거든. 맞습니다. 그 라이방 딱 이렇게 막 벗으면서 내려오면 진짜 그 하차감 죽였는데 와. 아니 근데 메타는 메타네요. 메타버스를 떠올리는 회사 이름인데 아까 보여주신 그 화면에 뭐 마크 저커버그가 AI 팀을 갖다가 구성했다면서 나오는 그 포스트예요. 저 언제적 저커버그 사진입니까? 총각 때 뭐 거의 대학생 시절에 사진을 올렸네. 요즘 그 저커버그 얼굴 보면은 영 뭐
그렇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네.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은 없지만 갖고 오신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또 피그마? 박 이사님 너무 아, 재밌는 피그마야, 피그마. 재밌는 종목들을 가끔씩 갖고 오시잖아요. 네. 네, 요거 피그마가 어제 상장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제 주가로 결국엔 250%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 장 외에서도 한 15% 정도 추가 상승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면은 어도비를 떠올리죠. 네, 그렇죠. 어도비가 예.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이미 디자인 이쪽 하는 분들한테는 유명해진 지 오래됐는데 일반인들한테 더 유명해진 것은 어도비에서 인수 시도를 하면서였어요. 아, 이 그때 피그마를.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무산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상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실시간 협업 툴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워드나 우리가 PPT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운 받아서 내 컴퓨터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웹 브라우저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접속이 된다는 요건데 요것도 2013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창립자가 33살 2명이에요. 딜런 필드랑 에번 윌리스인데 이분들도 대학교 중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퇴 성공설이 있고 물론 이제 뭐 앞뒤가 바뀌긴 했지만 천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중퇴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히스토리가 보면 이 상장을 할 때 저 공모가 밴드를 잡잖아요. 요게 25에서 28달러였거든요. 근데 한 번 상향 조정해서 30에서 32달러로 했는데 최종 상장가가 33달러에 나왔고요. 네. 시작 자체가 이미 50달러 넘어서 시작해 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올랐는데 이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비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 협업 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코오퍼레이션이랑 콜라보레이션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모든 툴을 써서 이제 뭐 아까 한 명씩 작업을 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합치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실시간으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콜라보레이션의 개념이 더 심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제 그 성장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네. 팬데믹 시절인데 네. 이게 팬데믹 전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전문가라든지 어느 정도 자기가 일하는데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툴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어도비라든지 본인들이 쓰는 툴이 있는데 그래서 요게 신규가 나왔을 때 넘어가게 만드는 게 어려운데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예요. 팬데믹에 다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업 툴의 수요가 증가를 했고 거기 피그마가 협업이 실시간으로 되니까 사용을 권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기존 거 있는데 이거 꼭 배워야 돼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쓰고 나니까 기존 툴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평가가 됐고 이게 업계에서 빠르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퍼졌고요. 결국에는 편하고 실용성이 부각되면서 그게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넘어오기 힘든 사람들을 넘어오게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사람인가서 막 뒤져봤거든요. 네. 그 디자이너, 이제 웹 디자이너 이런 거 찾는 분들이 예. 피그마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들이 늘었더라고요. 공고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흑자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어도비 대비해서는 어제 한 200% 넘게 올랐다고 해도 시가총액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금 물론 시간에서 144불이에요. 네. 이게 매출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네. 따졌을 때는 당연히 어도비만큼은 아니지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서 기존의 이제 강자를 좀 갉아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상장 시기도 좋았던 게 뭐 최근 상장건들이 서클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됐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상장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예. 아니 지금 박 이사님은 보내드려야 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이라도 말씀드리고 한번 살펴라도 보시게. 오늘 갖고 오셨지만 소개 못한 VF 코퍼레이션. 네. 이게 이제 의류 기업인가 본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번 나올 때까지 어떤 주가를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다음에 또 박 이사님 갖고 그러게요. 오신 종목에 조금 더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대와 달리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3,200선이 붕괴가 되면서 현재 3,193포인트, 1.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하락하면서 790선까지도 반납했습니다. 788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7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2,7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4,12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6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58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건강관리 기술과 조선업종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도 강세 기록했었습니다만 지금 조금씩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큰 업종으로는 화장품과 생물공학, 은행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한미 조선업력으로 조선주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하반기 IPO 대여였던 대한조선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현재 82%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9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HJ중공업이 2.58% 강세로 9,140원, 하나오션이 1% 오름세로 11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삼성중공업이 2%대 약세로 18,670원, HD한국조선해양도 3.3%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10년간 특수학번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입니다. 지금 14,170원 기록했고요. 이 소식이 지금 섹터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HVM도 21.2% 급등하며 거래가 33,450원, LK삼양이 15%대 강세로 거래가는 2,225원입니다. 더불어서 루미르가 6.2% 오름세로 7,690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0.5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1,890원으로 집계됩니다. 남북 경협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시장에서는 한미 협력 강화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남북 경협주 내에서는 코데즈 컴바인이 15% 가까이 올라갑니다. 2,20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밖에 인디에프가 1.61% 강세로 1,455원, 양지사가 2.65% 강세로 거래가 8,520원입니다. 더불어서 일신석재가 1.3% 강세, JS티나가 7.4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19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퓨리오사 AI 관련주도 강합니다. 퓨리오사 AI가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면서 관련주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가 시리즈 C 브릿지 라운드에서 총 1,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딥테크 기업 중 드물게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하며 유니콘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 소식에 토마토 시스템이 7.8% 강세로 현재 거래가 7,135원 기록하고 있고요. 엑스페릭스도 7.16% 오름세입니다. 4,050원대 거래됩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0.89% 강세, 포바이코가 1.31% 상승 중이고요. 다만 LB 인베스트먼트는 2.28%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72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시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수급 상황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보고 국내 산업 지원을 늘릴 내용이 담겼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무척 바쁘신 실장님이신 것 같아요. 예, 좀 바빴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여기저기 발표하실 것도 내용도 많고 또 언론 노출도 잦으신데 우선 이 세제 개편안 이제 전반적으로 대체적인 어떤 반응은 주요 기준은 증세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각 또 그리고 뭐 세입 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네. 마련하면서 중점을 뒀던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AI 등 그런 어떤 첨단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강국을 도약을 지원하자 예. 이런 한 가지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 이게 예.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세수 기반이 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여러 네. 가지 사유로. 그래서 이런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세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발표 전부터 이제 자본시장 관련 세제 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과 큰 그림을 가지고 이번 개편안을 설계했는지 그 구상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정부가 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거는 그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는 이런 한 가지 방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자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낮은 배당 성향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지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배당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그 제도 도입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이런 차원의 하나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뭐 그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세가 일부 그 고액주주를 제외하고는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행 그 금융 과세 체계에서 어떤 조금 그런 과세 형평성을 좀 제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설명하시고 또 화면에도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많은 고민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지금 이제 저희 채널 성격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주식시장 이쪽에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1%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결국 25%가 됐습니다. 요렇게 결정하신 배경하고 이 정도로 더 기대할 수 있는 세수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아까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난 3년간 그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경기 둔화라든지 또는 어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된 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좀 어떤 응능 부담 원칙에 따라서 좀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그 법인세율 환원에 따른 어떤 세수 효과는 저희가 보기에 한 1년에 한 4.3조 원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걷어들인 재원을 가지고 저희는 그 기업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AI 등 어떤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그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법인 세수가 최근 2년새 급감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는데 세수 확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법인 세율을 다시 2022년 수준으로 이제 되돌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기업 부담만 키우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최근 3년간 그 세수가 감소한 원인이 어떤 그
그 경기 둔화의 영향이 있었던 것도 네. 맞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법인세율 인하 등의 어떤 감세 조치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세수 기반이 그 부족한 것이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그 재원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법인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이고요. 법인세 정상화의 그 목적은 결국 이렇게 걷어들인 재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지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런 법인세 율 환원 조치도 있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또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AI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AI 쪽은? 네, AI 쪽은 지금 그 국가 전략 기술로 이번에 그 올 초에 그 네.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새로 지정이 됐는데 예. 분야가 지정이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R&D라든지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그 AI 분야에 어떠한 세부 기술을 지원할 건지가 요번에 그 저희가 정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그래서 그 AI 분야에 5개 기술을 새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또 그 AI 분야가 이외에도 미래형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또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기술급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이제 50억 원에서 지금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거기다가 증권거래세율도 환원한다. 뭐 세수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예.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세수 기반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 정부가 이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제 개편을 마련하면서 어떤 응능 부담 원칙이라든지 과세 형평성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법인세라든지 증권거래세 같은 어떤 일부 세목을 중심으로 세입 확충을 추진했습니다. 요런 세입 확충을 통해서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기업 투자 법인세율 인하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그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실제 이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좀 더 환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니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못하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증권거래세율은 낮춰져 가지고 이게 또 좀 세입 기반을 좀 많이 약화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평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일부 환원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무래도 우리 뭐 국민들 입장에서나 뭐 시장 내 투자자 입장에서나 세금이 준다면 좋아할 것이고 세금 네. 부담이 는다 하면 누구나 또 일단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세금 줄인다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또 비난하고 네. 또 세금 올리면 이것도 경쟁력 떨어뜨린다, 시장 또 망가뜨린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양도세 기준 강화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예.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 시장이 너무 예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요 시장 왜곡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네, 걸 저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 세 번을 강화를 했고 네. 한 번을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변경 안 된 해도 있고, 근데 그 보통 이게 보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가 연말에 그 기준을 회피하려고 이제 파는 매물이 글쎄, 나와가지고 그게 좀 있었죠. 영향을 예, 준다 이런 예.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과거에 좀 데이터를 살펴보면 네. 크게 그 상관관계가 많이 없는 걸로 저희가 좀 분석이 됐습니다. 대주주 기준 변화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23년 같은 경우에 그 대주주 기준이 완화가 됐으면 그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연말에 그 순매도 물량이 네.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양도세 기준인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매도하지 않아도 될 물량을 그 대주주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매도하고 다음에 다시 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증시에 분명히 왜곡 현상이 그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 뭐 어떻게 완전히 보시죠? 저희가 예. 그게 뭐 그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그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5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그 강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 숫자나 이런 시가총액이 물론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시장에 그 미친 영향은 조금 크지 않은 그런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 뭐 여러 가지 또 법인세 인상 뭐 대주주 양도세 강화 지금 뭔가 시장 부정적 요인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네. 기준 조정 자체가 시장에 이제 과거에 증권거래세도 저희가 여러 번 이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요번에 그 저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을 네. 하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된다면 저희는 그 자본시장 활성화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저기 세제 개편안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번 이 개편안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더 내게 되는 쪽, 그리고 또 뭐 세 부담이 가장 줄어드는 쪽 이렇게 한번 좀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면요. 이 그 세제 개편안 예. 요번에 이제 네. 뭐 약간 세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세율이 환원되는 부분은 좀 당연하게도 조금 기업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를 요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자녀 수를 고려를 한다든지 또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 그 학생들에 대한 학원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그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 중산층은 조금 그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요.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법인세를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그 확보된 세수를 이제 AI 쪽 이런 신산업 쪽에 좀 지원을 하겠다 말씀 주신 가운데 보니까는 뭐 반도체라든지 드론 이제 미래전략 산업과 관련된 세제 지원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도 좀 계속 좀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로운 그 먹거리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AI나 미래형 운송 이동수단 같은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새로운 그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생성형 에이전트 AI나 이런 부분 그런 중요한 AI 기술에 대해서
5개를 국가전략기술로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지원을 해주는데요.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예를 들자면 R&D 공제율 같은 경우에 3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투자세액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대부 세액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율 환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그 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안을 지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투자가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경제도 만만찮게 성장했습니다만 요 K컬처, K컨텐츠라 할 만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들 요또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 이제 국위 선양에 앞서고 있는데 요거 지금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 통해서 이 컨텐츠 사업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요번에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예.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상당히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고 예, 크죠. 그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적극적 지원을 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이번에 세제 지원 방안, 세제 개편안에 담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웹툰 제작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웹툰 제작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원작 소설, 뭐 저작권 사용료라든지 또 프로그램 사용료 이런 그 제작 비용에 대해서 그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영상 콘텐츠라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OTT 제작에 대해서 제작 비용 세액 공제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를 기한을 연장을 하면서 또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사들하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넷플릭스 같은 그런 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이번에 그 영상 콘텐츠에서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저작권료에 지금 자막처럼 중소기업은 한 그중에 한 15%, 대기업 정도나 중견기업은 10% 정도를 아예 세액 공제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데 세액 공제는? 네, 제작 비용 세액 공제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상당한 규모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를 갖다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하는 또 일종의 그것도 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세제 지원의 분야가 그래서 저희가 세제 예. 지원 분야를 설정할 때 예. 어떤 이 세제 지원이 미치는 그 어떤 단순히 그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보다 그거 파급 효과.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 분야냐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당연히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어떤 특혜 논란이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새로운 분야를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어떤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네. 많이들 기분이 다운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머니쇼와 관련된 좀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 푸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20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SBS 비즈 앱 그리고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저희들 변명 같지만 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